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세종은 과연 성군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책이 나온 지 꽤 됐는데요. 그 독자 반응이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상한 것보다는 좋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 주요 인터넷 도서 사이트에서 그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고 있고, 특히 역사 문화 분야에서는 상위에 랭킹되어 있어서 책을 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독자들의 서평도 대체로 호의적이고 상당히 진지한 서평들이 많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좀 긍정적인 서평 독자 독후감은 어떤 게 있었고 또 부정적인 건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지금까지 올라온 게 전체 한 100개 정도 된다면은 한 20, 3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주로 정치적인 겁니다. 예. 제가 무슨 특정한 그 자유주의적 어떤 그 우파로서의 색깔이 강하다, 과연 그렇다, 책의 내용도 그렇다 해서 책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 쓴 사람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두고 비판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은 책 내용 자체에 준해서 조선 시대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인간 예종이 심각했던 사회다. 그 인간 예종의 심화, 제도화에 세종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런 거 어떤 지적인 어떤 성찰과 반추의 내용이 많아서 찬반을 떠나서 상당히 진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이게 어떻게 그 제목이 두 번째이고 일반 독자들한테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그 노비제, 기생제도, 그리고 이제 지나친 사대주의,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노비제에 대해서 특히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조선 시대의 그 15세기, 17세기까지 전체 인구의 30-40%가 노비였습니다. 근데 그 전체 인구의 30-40%가 노비였는데 15세기 초만 하더라도 10% 미만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부모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때문인데, 그 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세종이죠. 그래서 세종은 비가 양인 남자와 출산한 자식은 노비다라는 법이 세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그 다음 그 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 법에 의해서 양인과 노비의 결혼이 사실상 공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거를 이전까지만 해도 처벌을 했는데, 처벌을 하지 않고 처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 자식을 노비로 삼음으로써 양천 교혼을 사실상 방임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비 인구가 정식할 수 있는 길을 텄다 하는 그런 점에서 세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후 양천 교혼이 일반화하면서 인구의 30-40%까지 노비가 증가한 거죠. 예. 그 양인과 노비가 결혼을 가능하게 한 거는 일단 이 양인과 노비가 신분이 좀 다르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면은 그 자식들이 다 또 노비가 된다.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노예제를 경영한 나라에서도 노예와 그 양인 자유인 간의 결혼은 결혼이나 성적 관계는 사실상 인간 사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사랑을 하는데 말이죠. 그 국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출생한 자식은 대체로 자유인이 됩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자유인이 보통 이거 일반적인데, 조선에서만큼은 그것을 자유인과
노비의 자식을 전부 노비로 삼는 이와 같은 아주 가혹한 신분 세습법이 성립을 했죠. 예, 그 원인이 뭘까? 그 문화적 배경이 뭘까? 그 정신사적 내지 종교적 배경이 뭘까? 저는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혈통, 피해 청탁, 우리 한국인들의 사회적 신분 감각에는 피해 청탁 관념이 대단히 중요했다. 어디서 기인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그 노비의 더러운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은 그것은 왜냐하면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잉크 전체가 붉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피해 청탁 감각에 기초한 인간의 차별 의식, 종성 의식, 그게 특별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피해 청탁이 있다는 그 세종 자신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신하들 발언은 어떤 문헌적인 근거도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여기서 몇 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그 문헌으로 남기 힘든 어떤 문화의 문제고 종교 문제인데 아주 오래된 어떤 그 무속적인 전통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라서 참 밝기가 쉽지 않지만 왜 한국에서 유달리 다른 나라와 달리 자유인과 노비의 결혼을 소생을 노비로 잡았을 것인가는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연구자라면 반드시 해명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혈통에서 찾았죠. 몇 가지 사료들을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는 그런 피해 청탁이라든가 뭐 신분 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는 유교 경전 자체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문화죠. 인을 강조한 게 그렇죠. 또 공자님의 또 사상이고 말씀이는데. 그러니까 유교의 개신유교 송해 주자의 성리학에 의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다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주자 이래 중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신분제는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종성 감각을 결합시켜 가지고 이게 한국적인 특질입니다. 가혹한 양반 상민 내지 노비 신분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바탕이 문제입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는 것은 참 수수께끼입니다. 연구가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보면은 이제 그 성주들이 그 마을 처녀들에 대한 초약권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그 중세를 지배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게 또 이제 관습으로 이게 그렇죠. 하고 이제 또 그렇죠. 뭐 아주 오래된 게르만 사회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기원을 갖는 어떤 전통인데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는 그 영주제를 스스로 해체를 하면서 인간 자유의 사상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조선 500년 동안 자유 또는 개인이라는 어떤 정치 철학의 범주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우리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사를 이해를 하는 데 있었을 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 제가 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에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도 자유에 상응하는 공간성이 전제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늘이 달라져야 보이는 들리는 개념이다. 종교개혁 이후 하늘이 달라졌잖아요.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하늘은 무엇일까? 그 하늘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는 새로운
철학의 요소는 나타나기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세종의 업적을 중시하는 겁니다. 예.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도덕 국가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이게 부동의 질서다.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어떠한 생각도 5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왕조를 지탱하는 위계제적 신분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어떠한 철학적 요소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세종의 업적을 대단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 어떤 적절한 어떤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를 어떤 붕괴할 거라고 봤지만 또 자본주의가 또 이제 굉장히 그 인류 역사의 기형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는 뭐 이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 이게 일단은 그 자본주의의 역사적 그 소명이라고 할까요? 성과를 인정해주는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세종의 업적은 또 업적들을 또 인정을 해야. 세종이 없었으면 조선 왕조는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세종의 업적은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이 세종의 역할도 크고,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점을 이 책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없었다면은 이 조선 왕조가 일종의 그 고려 왕조 시즌 2 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명 제국의 주변국으로서 오래 존속할 수 없었겠죠. 예. 오래 존속할 수 없을 겁니다. 고려가 오래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중원이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 존속의 절반은 요와 금이 지배를 하고 원이 지배를 했죠. 같은 이민족이지 않습니까? 북방민족이고 송이 중국을 지배한 역사는 뭐 불과 한 10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같은 북방 계통이 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고려가 병존할 수 있었지만은 고려와 같은 군사 국가적 전통을 유지하고서는 명 이후에는 500년을 지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과정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맞섰다가는 조선은 오래 장기 지속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 세종이 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오바를 막 해가면서 이렇게 막 그 철저한 사대주의를 하는데요.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명나라 입장에서는 참 기특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와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세종의 4대 정책은 굉장히 아주 현명한 현실주의적인 정책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국 내에서 군사적 의지를 발거시킴으로써 소거함으로써 왕조가 장기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렇죠. 장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도 정권이 바뀌고 중국도 이제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데 조선만 유독 남아 살아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성공해서. 근데 이제 모든 성공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게 마련입니다. 모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역사에 있어서는 모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지불해서 구축된 체제는 나름의 기득권을 가지고 명분을 쌓아서 다른 것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섰을 때 조선 한반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왕조가 들어섰다. 이 왕조는 중국과 대항하기보다도 사대주의적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 어떤 친교 정책을 취했는데, 이것이 16세기가 되면은 중국의 일부로 변해버립니다. 중국 스스로 조선을 자기의 내복이다, 내지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조선 스스로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이제 우리는 18, 19세기 역사에서 이제 값을 치르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여기까지 사실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는데 사실 우리말을 잘 안 읽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1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좀 이해해달라. 예. 북한 우리 말 절대로 뭐 100%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 잘 안 듣고 이거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우리의 속국이었지만은 100년 전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다 뭐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진실을 직시할 때 예. 우리 현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 보고 당신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조선 왕조가 그런 국제 질서 속에서 장기 지속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옛날 그랬다고 지금도 그러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중국이 역사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훌륭한 문명 국가 같으면은 저도 얼마든지 그 중국과의 그 친선 관계를 친교 관계를 중시하겠지만 제가 볼 때 중국은 그 세계를 리드할 만한 그런 문화나 문명을 아직도 소위 말해서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과 같이 중국과의 그 조선 왕조와 중국과의 같은 관계를 우리 한국인들이 복구를 하게 되면은 또는 막게 되면은 그 자체는 또 하나의 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국가와 다른 국가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가가 이제 그 지방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이제 중국의 지방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떤 관계가 국제 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숙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숙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사대라는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독립국인데 그 당시 좀 이렇게 국제 질서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하고 그 서구라파 국제 질서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속국이다 보는 거는 이게 좀 이렇게 안 맞는다. 그 현대적인 개념으로 예. 현대적인 개념으로 식민지나 속국이나 이런 개념을 갖고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냐 식민지냐 예. 이런 식의 현대적인 그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근대 패러다임에서는 속국이나 식민지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천자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천자의 덕화가 미치는 범위가 중국입니다. 천자의 덕화가 미치지 않는 바깥 세계는 야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어떤 느슨한 어떤 경계가 있었을 뿐이지 중국이라는 게 국경선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천자가 덕화를 미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예. 천자가 직접 군현을 설치해서 수령을 파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소위 중원이라면은 천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자의 덕화를 입는 가운데 천자로부터 책봉받은 현지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또 주변에 한 12개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중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12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조공국들이. 그래서 그런 그 질서가 나름대로 위계적 질서가 덕화가 미치는 국제적 질서가 있었고 조선도 거기에 포섭되어 있었다. 이게 장기간 지속하다 보니까 조선 스스로가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그와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나 문화가 조선 스스로도 그것을 수용해요. 수용합니다. 그래서 벌써 16세기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6, 7, 8, 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문화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은 조선 왕조 장기 지속에 둘도 없는 비밀이고 큰 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체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세종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사하고 동아시아사가 뭐 다르면서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서양사에도 그 샤를마뉴 뭐 대제 뭐 형제가 있고 신성 로마 제국 형제가 있고 또 그렇죠. 이제 왕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조선과 뭐 명나라 청나라의 관계는 뭐 크게 보면 같은 원리죠. 뭐 예를 같은 들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봉건 반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럽의 왕실들이 더 연합을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막는데 그리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왕을 파견하잖아요. 파견해서 그리스로 오랫동안 통치한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보편적인 국제적인 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 교수님 책 그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책에 보면은 이 신하들이 세종 보고 이제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 비가 안 오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세종이 그걸 거부하는데요. 그거는 그 자신이 그 제후라서 그렇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렇죠. 그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중국 비록 힘이 작은 나라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4대 정책을 취했지만은 때때로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감내하는 어떤 그런 그 의지가 보이는데 세종 때 오면은 그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세종 스스로가 제후국으로서 자신을 내면화하죠. 왕으로 제후로서 자신을 내면화하는데 세종은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숨이 일관된 어떤 국가 만들기, 나라 만들기 정책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제후가 드릴 수 없다는 건 세종의 진심이었죠. 진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후가 그런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노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을 이어온 제사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세종 때 우리 한국사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천년을 이어온 천제를 폐지했다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어떤 그 굴곡 단절이 그때 발생한 겁니다. 교수님 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세종이 이 노비들에게도 이 출산휴가 100일을 줬다. 그런 부분 얼마나 참 이렇게 진보적인 이 왕이냐 뭐 그런 의견. 그렇죠. 노비제를 사실상 조선 노비제를 창설한 사람이니까 노비들에게 잘해줘야 되죠. 근대적인 계명군주라면 노비제를 폐지해야 되는 게 진짜 성군이겠죠. 그러나 이분은 노비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비나 일반 양민 상한들의 그 형벌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분이에요. 엄격한 분입니다. 세종의 형정, 그 형벌을 내린 정치를 보면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에 비해서보다도 신분적 원리 엄격했는데 엄격했던 만큼 또 베풀어야죠. 출산 휴가를 주면은 결과적으로 양반들한테 덕이 되잖아요. 그 한글과 한문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한문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분들의 주장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한문 자체가 우리가 만든 거다, 종교족이 만든 거다 그런 주장도 있고, 이제 한글 창제의 목적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당시 중국어를 잘 표기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제 발음격으로 만들었다. 근데 또 반대되는 입장은 이제 서문에 보면은 이제 어린 백성이 이제 의사소통 못하니까 그걸 중국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백성들이 자기 할 말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어린 백성들이 중국과 말이 달라서 뜻을 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 백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선의 민중이 아니라 그렇죠. 백성이 아니라 어린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대부나 사 또는 뭐 그 계급들을 말하는 거죠. 그 계급들이 적어도 한자를 문자를 사용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갖거나 시문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말이 달라서 음이 달라서 뜻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백성을 노비까지 포함하는 전 민중적인 그런 백성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한글이 아니고 후민정음이고요. 그래서 후민정음을 만들어서 이제 정광 교수의 학설에 의하면은 이 후민정음 자체가 이제 문자로 스스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음문인데. 근데 제가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춘향전 흥부전을 인용을 했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춘향전 흥부전을 읽어봤는데
지금 김 기자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설본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예. 해설본 없이는 춘향전의 한 페이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한문이기 때문에 예. 한문을 음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춘향전을 흥부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글이 음문이 후민정음과 음문이 창제됐지만은 독자의 서민 문화를 만드는데 서민 문화를 창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고문사학교 회장을 해서 아는데 순 한글 고문서가 독해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문을 음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인의 글자로 바뀌는 거는 주시경 선생 이후에 20세기 역사죠. 그래서 그 후민정음의 역사는 그 500년 동안 다양한 굴곡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훈민정음 창제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렇게 거리가 생긴 그 중국식 한자 발음과 조선식 한자 발음을 좁히기 위해 아니면 일치시키기 위해 있더라면은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을 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동국 정운의 편찬이 바로 그 노력이었습니다. 예. 동국 정운이라는 것은 한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토착 한자음을 고치기 위한 표준어 발음 사전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 되죠. 그 책만 만들었지 실패합니다. 정광 교수 그 책에 보면은 그 실패한 원인이 이 양반들의 반발 때문인가요? 아니 말을 바꿀 수는 없죠. 말이란 것은 참 하예크 이야기하면 가장 오래된 자생적 질서의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인간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인간 사회에서 성숙한 진화해온 누구의 기획도 노력도 아닌 자생적 질서로서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 언어를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죠. 세종은 불가능한 시도를 근데 이제 이 누비제가 확립이 되고 누비수가 상당히 40, 50%, 60%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줄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인이 결국은 경제적인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시장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노비를 거느린다는 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린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이 그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임금 노동이라든가 계약 노동이라든가 또는 시장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니까 노비제는 자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690년 경을 전후해서 노비 가격이 10분의 1로 폭락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조선의 성문을 뽑는다 그러면 영조가 최고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영조 50년 동안 숙종 영종 연간이 저는 조선 왕조의 절정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종 연간에 소위 말해서 오늘날 한국 근현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문명들이 요소들이 성숙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비제 해방입니다. 그걸 영조라는 임금이 이끌어냈죠. 물론 그 전부터입니다. 아까 1690년이라 그랬는데 그 한 30년 전부터 현종, 숙종, 영종 연간의 변화입니다. 결국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어떤 법률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거기에 딱 있었던 사람이 영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두 군왕이나 개인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 수는 없고 누구도 어찌 할 수 없는 큰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인구의 증대와 시장의 발달이 노비제 해체를 견인했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영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종문 과연 성군인가는 이 환상의 나라 시리즈의 일본인데요. 그 전체 시리즈를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시려는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요.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제가 그 존재론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어요. 세종이 성군이라는 건 조선 저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거나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했던 그런 통념이죠. 이제 그 통념도 제가 역사가로서 알고 보니까 조선조 양반들이 만들었던 기억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기억을 새롭게 소개했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가 아니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가 복구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조선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조선 왕조가 복구된 것으로 관념하고 세종을 지금 국가의 상징으로 떠올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세종 특별시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한국인들이요, 그들은 조선인들인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12가지를 그런 식으로 딱 그런 주제들만 뽑아가지고 문제를 이제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2가지가. 그 시리즈 제목이 환상의 나라인데요. 예. 환상을 깨야지 또 이렇게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예. 있고 대한민국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볼 수 있는데요. 또 통일도 하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통일이 되고 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지 또 결혼을 하지. 결혼을 하면은 뭐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힘들고 뭐 출세에 지장도 있다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상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얼마가 객관적인 진리냐, 진리란 뭐냐 이런 인식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자유다. 미국인들이 We believe in God라고 화폐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환상이죠. 예. 환상이죠.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우리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것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환상이죠. 환상.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상은 필요한 겁니다. 환상은 필요한 것이고 증명될 수 없는 공리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따라서 저는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다. 저는 그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 입각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른 환상을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교수님의 이 시리즈도 그렇고 그 전작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사학적 부분은 실증 사학인가요? 그렇죠. 제가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실증 사학이 좀 잘못 알려졌는데요. 예. 유명한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개론을 보면은 역사는 한번 보면 역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경제 사학도 있고 마르크스주의 사학도 있고 민족주의 사학도 있고 실정 사학도 있다. 이래서 실정 사학을 여러 가지 사학과 대치되는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거나 마르크스나 이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실정 사학을 이렇게 개념했는데 저는 그 랑케 실정 사학이 생겨난 시대적 상황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적 신화나 종교적 세계를 깨는데 실정 사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아리안 종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하는 독일인들이 갖고 온 그 종교 세계를 깨는데 랑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대화된 인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정사학은 근대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정사학 그 자체는 그 자체에 갖는 논리적 엄격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로소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무시하고 사실적 토대를 공유하지 않고 서로 주장만 하게 되면은 저는 그건 근대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독자들이 모든 분야의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또 이제 이 실증 사학은 꼭 친일 사학이다 이런 인식도 이렇게 사회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건 우리 한국 사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성 수준이 선진적인 사회에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그 지배를 한 것은 일본의 영토로 영구 병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영구 병합한다는 거하고 그 일시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약탈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사 제가 재작년에 쓴 책에서는 큰 도적이다. 큰 도적이다. 좀 도적은 약탈하지만은 큰 도적은 동화를 시킨다. 동화를 시킨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영구 병합하기 위해서 큰 도적으로서 일본의 제도, 일본의 그 법, 일본의 관료제, 일본의 시장 제도를 이식을 한 거죠. 그걸 우리 한국인들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인정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가 복구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성 수준에 저는 이것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도 빠져 있는 어떤 그 정근대적 어떤 그 저지성의 늪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비판을 그 점에서 받고 오해도 받아왔지만은 그 점에서 제가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오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근대화는 일제 시대 때 이루어졌다 그런 말 하고 근데 일제 시대가 참 좋았다. 참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먹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근대화를 시켜줬고 이제 제도화도 이식을 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좋았다. 그런 말은 누구도 한 적이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저도 한 적도 없고. 객관적으로 한국을 영구히 자기들의 영토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화 정책을 펼쳤고 그 사실을 지적했을 뿐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이 거북한 사람들이 그걸 비판을 하면서 일제를 미워한다 그러죠. 미워한다. 제가 뭐 때문에 일제를 미워합니까? 또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 절보 서구 중심주의라 그래요. 일본이 한국에 이식하려고 했던 제도 자체도 서구에서 이식되어 온 것이죠.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청이의 문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명의 하나로서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발현한 근대 문명이 이식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 한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실정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서구 중심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하고 이제 조선시대, 세종시대 때 이제 젊은이하고 그 젊은이들보다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젊은이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하고 더 공유하는 게 더 많고 정체성도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세종시대 때 살던 우리 조상 젊은이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하고는 사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의 물질 생활은 상당히 그 세계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신 구조에 있어서는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자유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자유인입니까? 그대는 자유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점에서 미국의 젊은이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고 또 젊은이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유는 자유 나름의 어떤 거죠.
시간, 공간,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나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상적인 대혼란이 발생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대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진보 내지는 좌파 정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수십 년 된 이 적폐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아니 우리 한국인들 자체가 그걸 잘 몰라요. 예. 저는 그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명사의 전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자유를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하고 했던 사람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 역대 대통령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것은 아직도 그 낯선 이념이에요. 아주 낯선 이념. 그게 이기주의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쉽게 속화되어서 이해되는 개념으로만 있을 뿐이지 한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받고 또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그것을 자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의식해보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험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자유를 가르쳤나요? 그 명색이 우파인데 또 저는 그 한국 교과서에 자유라는 말이 없다 하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좌파고 그러니까 이제 좌우를 떠난 문제라고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좌파나 우파나 양쪽 다 자유주의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읽어본 적도 없고 교육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기주의의 다른 말이다. 이런 식의 통설이 성립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정교조 교사들 대표들하고 토론을 할 때 인간은 그 본성이 이기적인 존재다. 제가 그랬어요. 제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반발합니다. 당신은 대학 교수가 아니냐? 대학 교수가 되어서 어떻게 인간은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보고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가르치란 말이냐?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정교조 교사뿐만 아니라 저 어느 편교사들하고도 토론회 하면서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도덕감정에 나오는 근대인의 초보적인 명제거든요. 인간은 셀피시하고 셀프러브한 존재로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적 복리를 극대화하느냐 하는지 그러한 어떤 그것도 환상일지 모르죠. 그 환상의 기초에서 근대 사회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부론을 읽은 사람이 한국의 지식인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역시 그 문명 수준에 있어서 집단적 수준의 변화는 속도가 느리고 장애가 많다. 그러니까 이 애덤 스미스 사상의 전제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지만은 굴러갈 수 있는 경제 체제. 마키아벨리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폭력도 막 사용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정치 공동체를 갖다 유지를 할 수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주 절제되지 않는 그 욕심을 부릴 때 어떠한 내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셀프러브한 사람은 셀피시한 사람은 현명하게도
공동의 법을 세운다 하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자생적으로 내부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초중고 뭐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법적으로 성년이 되면은 가급적 부모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르치면은 그 애들은 모두가 자기의 훌륭한 인생을 위해서 그 자기 생애 전략을 그 세우는 과정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이타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의 교육이 이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초등에서 고등학교 12년 공교육 과정에서 자유는 없다. 자유를 가르치는 단 한 절 제목도 없고 있다면은 사회과 교과에서 서구에서 프랑스 혁명을 가르치거나 뭐 서구에서 근대 사상이 생겨나는 그 대목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 한번 믿기지 않으신다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가설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왜 자유를 안 가르치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독재 정권일 때는 이 자유를 가르치면은 이 독재를 싫어할 거기 때문에 자유를 안 가르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적인 이 좌파 내지는 진보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유보다는 이제 자유주의 뭐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아예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자유보다는 사회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또 독재 정권일 때는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러지만은 자유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은 이제 그 이 독재에 항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다 소외된 게 아닐까요? 그 자유라는 개념이. 근데 개인보다도 자유나 국가를 앞세우면은 그 필연코 그 전체주의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는 문명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한국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서유럽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 것처럼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개인과 사회 간의 어떤 균형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사회화나 국가만 강조해 왔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는 박정희 시대는 뭐 국가, 민족 이런 걸 강조했죠. 최근의 교육들을 보면 다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하면서 규칙을 지키라, 뭐 이웃에 봉사해라, 뭐 등등 그거예요. 그걸 인성교육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개인은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균형을 어느 순서에 잡자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도해야 될, 우리가 개척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좀. 저는 그 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성군, 우리 역사에서 그나마 훌륭한 사람을 왜 비판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으면서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시 한국인들이요, 그대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진지한 어떤 우리의 존재론적 근거를 묻고 있다. 그래서 선입관념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그 계기가 찾아지고 한 사회가 그런 지적 성숙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